안녕하세요. 시니어 트렌드 2025 진행을 맡은 최학희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1차 베이비 부모는 70세, 2차 베이비 부모는 60세, 무려 이 두 그룹을 합치면 1,70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거대한 인구 집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더라도요,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초고령 사회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그 누구도 종합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세밀하게 이러한 삶을 설계할 수 있거나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분의 전문가를 모시고요. 시니어 트렌드에 대해서 각 주제별로 강연 그리고 대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김우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주제는 소통과 공감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시니어의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강연을 듣고 대담하는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시니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우찬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시니어 퍼스널 브랜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저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딩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고객에게 특정 이미지 그리고 가치를 심어주는 과정이죠. 제가 만든 제품을 누구에게 팔려고 할 때 그 고객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우리 제품의 이름을 생각하게 하는 것, 일종의 마케팅의 일종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은 그 범위를 좀 좁혀서 개인이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처럼 관리해서 가치를 높이는 그런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 이력서에 나는 토플 점수가 몇 점이고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다 라고 적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시니어 퍼스널 브랜딩은 뭘까요? 이제 시니어들은 앞서 말한 퍼스널 브랜딩과 다르게 토플 점수나 자격증이 아니라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가졌던 경험과 지혜를 잘 정리하는 것, 그것이 시니어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이 퍼스널 브랜딩을 몇 자로 더 정리해 보면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직업적인 성공 아니면 개인적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가치를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브랜딩을 하게 됩니다. 퍼스널 브랜딩은 나만의 가치 제한을 정의하고 표현하는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작업이고요. 타인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평판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노력들은 언제 만날지 모르는, 언제 생길지 모르는 기회, 그걸 통해서 보상받거나 증폭의 효과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브랜드는 당신이 없을 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연상, 믿음, 느낌, 태도, 기대의 융합이 바로 브랜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브랜드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에 대해 만들어진 이야기가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차별화시켜라 라고 아주 명확하게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잘 만들어진 개인 브랜드는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돋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혹은 기회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내가 성취하고 싶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기회도 이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할 수 있죠. 새로운 기회를 획득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내가 잘 모르던 나의 고유한 능력을 발견하는 과정도 이 개인 브랜딩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을 잘 발전시켜서 나를 세상에 알리고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잘 만들어진 이 퍼스널 브랜딩은 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모르고 있던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나의 큰 줄기를 파악하는데도 퍼스널 브랜딩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 나의 과거, 나의 경험, 나의 결정, 그동안의 행동이 내 몸속에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가장 인간이 원초적으로 하는 질문들이 있죠.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왜 살아왔지? 하는 지금까지 삶에 대한 질문도 이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 말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해서도 나는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이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퍼스널 브랜딩을 한 다음에 누구와 누구에게 무엇을 줄 건가라고 하는 가치 제한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죠. 난 누구와 만나서 그들에게 내 얘기를 할 것인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얘기할 것인지, 단순한 나의 경험을 얘기할 것인지, 그리고 내 얘기를 통해서 어떤 공감을 얻어낼 것이며 그들과 어떤 소속감으로 즐겁게 같이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들에게 보내는 가치가 될 것입니다. 혹시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아주 브랜딩이 잘 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잘하는 모습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 만들어 놓은 이 퍼스널 브랜딩을 계속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습해야 되고요. 또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배우라고 노력해야 됩니다. 퍼스널 브랜딩은 단순히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방법들을 활용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능력을 키워서 성공적인 퍼스널 브랜딩 구축을 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권유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어디다 해야 될까요? 저는 블로그와 유튜브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블로그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디지털로 만들어지는 그런 콘텐츠를 아주 쉽게 돈을 들이지 않고 올릴 수 있는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얘기들을 디지털 콘텐츠로 무엇이 될까요? 첫째, 텍스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동영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잘 만든 데이터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올려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매우 좋은 곳에 보관되고 또 그 보관된 것들을 내 필요에 의해서 검색할 수 있는 것도 블로그가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블로그 말고 이 너튜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연결할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는 블로그만을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뭐가 궁금증이 생기면 예전에는 이제 녹색 창에 물어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빨간 창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블로그에 쓴 내용의 텍스트를 다시 동영상으로 또 너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다시 블로그에 만들어 놓고 그 내용들을 블로그나 카페, 밴드 이런 곳에다가 공유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땡땡톡이라고 있죠. 그런 곳에다가도 스토리를 잘 놓는다면 내가 만든 하나의 콘텐츠는 여러 사람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글로벌로 되어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을 이용하셔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소통과 공감을 위한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자, 소통은 무엇일까요? 소통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통을 하자고 하면 이렇게 서로 마주쓰면 소통이 될까요? 아니죠. 막히지 않고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공익할 수 있는 공통의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공감은 뭘까요? 남의 의견에 나도 그렇다라고 느끼는 감정인데 그럼 남의 의견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소통의 공통의 주제, 공감의 남의 의견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내가 잘 짜놓은 퍼스널 브랜딩의 컨텐츠가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올려놔 놓은 이 블로그의 포스팅을 보고 누군가가 그걸 읽고 저분이 저런 생각을 했네? 나에게 무언가 질문을 해오겠죠. 소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보여주고 싶은데 일일이 세워놓고 저는 무엇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냥 툭하니 퍼스널 블로그의 포스팅을 하나 툭 던지면 그분이 그걸 읽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소통하고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갖추고 그럼 나는 어떻게 나를 퍼스널 브랜딩 할까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내가 했던 일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고 내가 정말 재밌어서 했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하기 했던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섬유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청바지 원단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가서 한 10여 년간 일을 했죠. 그리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제 회사를 만들어서 또 경영을 10여 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나서는 이제 회사에서 배운 일, 그리고 제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했던 일들을 다 집재성해서 마케팅을 하고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일은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했던 일이에요. 그 일 말고 내가 재미있게 한 일은 뭘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중학교 때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음악, 올드팝송의 얘기, 또 야구 얘기, 또 신화 소설 얘기,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청바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굉장히 재미있어하는 일이에요. 그런 청바지 같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블로그와 카페, 밴드 등을 통해서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제 나름의 퍼스널 브랜딩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페이스북에는 그 청바지 연구소라는 그 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가 청바지에 갖고 있는 제 의견을 쫙 정리했고요. 또 유튜브에는 내가 알고 있는 노래들, 그리고 시니어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만들어서 김우찬 TV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든 걸 다시 블로그나 카페, 네이버 TV 등등에 연결해가지고 다시 그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줬죠. 자, 이렇게 알린 것들은 과연 나에게 어떤 연락과 공감,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처음에 청바지 연구소를 딱 만들어 놓고 어디서 전화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면 알만한 큰 기업에서 전화 와서 컨설팅을 하자고 합니다. 그 회사가 청바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청바지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청바지 연구소의 소장이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청바지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렸고 이 사업을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기회를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김우찬 TV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17,000명 정도가 제 채널을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본인들 젊었을 때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같이 그때 얘기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제가 왜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내용을 제 얘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구에 관한 것들을 했더니 저는 이제 고향이 인천인데 인천의 SSG 랜더스에 관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인천 얘기를 산미 슈퍼스타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야구가 되었는지를 얘기할 수 있었고 또 제가 굉장히 좋은 경험은 인천 야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투수 중에 한 분, 뭐 이모균 선수라든지 실제적인 그런 야구 레전드와 같이 만나서 야구에 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었고 또 제 블로그를 보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시니어 방송국에 나와서 시니어들이 좋아할 만한 팝송, 올드 팝송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자, 제 이 얘기에 여러분들이 공유한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통 누구와 얘기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연세가 좀 지극하신 분인데 그분이 일본에서 젊은 시절에 한 10여 년간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며칠 전에 일본으로 다시 여행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젊었을 때 봤던 모습이랑 지금의 모습들을 저에게 말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들을 아마 잘 정리해서 블로그나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일본 얘기하는 사람 많고 일본 여행 얘기들 많이 있지만 적어도 젊은 시절의 그 감각 그대로를 지금의 변화한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면 10명 이하일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이 세상 우리나라에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단순하게 그 얘기에 그치지 않고 누군가가 내가 그동안 쭉 경험했던 일을 누군가가 또 나를 따라오게 한다면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덜 실수하고 그 사람과 나의 콘텐츠를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이 스토리텔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보통 지금 제가 시니어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일은 나를 알리고 나를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이 근간이 돼서 나의 어떤 경제적인 이 혜택을 만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그냥 가볍게 시작한 일이 내가 세상에 알리고 영향력을 확장하는 매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온라인 네트워크가 됐던 혹은 오프라인 네트워크가 됐던 간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시니어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받고 나서 과연 소통과 공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대하면서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중에 이제 보면은 김우찬 TV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만드시게 된 계기랑 또 네. 그 운영하다 보면 저도 접속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또 실시간 방송인데도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혹시 나누어주고 싶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제가 이 김우찬 TV를 개설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유튜브를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다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구독자는 안 늘고 내가 애는 쓰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제 방송이 이제 올드팝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올드팝을 듣다가 가장 행복했던 게 언젠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그 종로에서 이제 DJ를 했었거든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 DJ 박스라는 게 요즘엔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칸에 들어가면 그 유리박스 안에 저 혼자 오롯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음악만 듣고 있는 건데 그때가 제일 저는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의 감정을 그대로 저분들한테 보여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걸 다 빼버리고 그냥 80년대 음악다방이라고 하는 제목의 컨텐츠를 올렸죠. 한 25분짜리를 올렸는데 그게 지금 한 40만 뷰, 50만 뷰에만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분은 제 걸 보면서 댓글에 눈물이 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때 시절로 저를 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이걸 자기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행복을 저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주자라고 했던 거고, 가장 생각나는 얘기는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본인이 연애 시절에 자기 남편이 들려줬던 노래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 노래 신청을 받고 노래를 딱 틀어드렸는데, 그날이 남편분의 기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웠다라고 하는 것도 들었고 본인들의 얘기들을 듣는 게 저는 사실 그 컨텐츠를 올리고 댓글을 보는 게 가장 제 생각에 많이 남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김우찬 대표님은 LP판을 무려 10,000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 정도 그리고 있죠. 이제 예. 활동도 다양하신데 야구 같은 경우는 감독도 하시고 그리고 또 동문회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그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 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시니어들이 어떤 걸 좀 염두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심리적으로 편안함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내가 외롭지 않다. 나도 충분히 내 스스로가 나를 잘 세울 수도 있고 저분들과 같이 소통한다는 의미가 나를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소속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 공동체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또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이제 먼저 이제 생활을 해나가셨던 우리 선배님들 혹은 나를 쳐다보이는 후배를 통해서 내가 선배들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보며 나는 저렇게 흉내를 내야지. 그리고 또 반대로 보면 우리 후배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본다면 나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도
사실 그분들을 만나면서 얻게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많은 퇴직자나 은퇴자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그러한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면도 보이지만 네. 이제 보기 싫은 면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거 하나만 간단하게 사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일 이제 힘든 거는 이제 제 입장에서 제일 힘든 거는 사실 선배님들의 어떤 강압적인 태도들이에요. 그게 꼭 강압이라고 해서 뭐 육체적인 이런 그 공격이 아니라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그리고 뭐 쳐다보는 눈빛이나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 부담이 된다면 사실 그런 것들은 이 같이 모이는 그 이 시니어 모임에 굉장히 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상대방을 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고 대해줬으면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제가 만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우찬 대표님은 이제 시니어 일자리 관련된 일도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시니어들을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이 소통과 공감 측면에서 좀 아쉽다.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글쎄 시니어 일자리를 찾으러 오는 분들은 어떤 경제적인 이제 이득 같은 것들을 보시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본인이 일해서 일한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예, 특히 내가 예전에 정말 젊었을 때 일했던 것처럼 많은 돈을 받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본인들의 목표는 있죠. 그러니까 일단 적당한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당장 뭐 애들 학원비나 이런 것들에서는 좀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이제 뭐 와이프하고 나 그리고 혹시 이제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쓰는 돈은 적어도 그 전에 쓰던 돈보다 작다면 일단 그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좀 적게 정해놔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을 정해놨다고 했을 때 그 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막 찾아 돌아다니다 200만 원짜리 일자리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200만 원을 한번 넷으로 한번 쪼개볼까요? 아니면 그러면 50만 원짜리가 4개여도 200만 원이고요. 하나로 해도 200만 원인 거예요. 그렇다면 50만 원짜리 일자리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에 어떤 성격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 그것에 접근하는 일은 어쩌면 시니어 일자리를 좀 쉽게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이제 은퇴하신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시니까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그래도 이분은 공감과 소통을 좀 잘한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뭐 저랑은 사실 뭐 10년 막 심하면 막 20년 정도 됐던 선배들도 만나면 그분들을 뭐 동창회 이제 모임 가서 딱 보면 먼저 가서 인사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사실 저에게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하세요. 들으시는 거죠. 듣다가 그래서 이제 가끔 제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제 얘기를 이제 듣기 위해서 가끔 아주 간단한 질문들을 하죠. 지난번에 너 얘기했는데 너 지난번에 네 딸 결혼했는데 애는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제가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공감하죠. 그래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으니 이런 걸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들을 것이냐 그리고 그 내 얘기를 공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게 제일 좋은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김우찬 대표님은 벌써 60대시잖아요. 외모랑 달리. 그리고 이제 자녀들과도 이렇게 또 배우자와도 이러한 공감 소통을 제가 제 3자가 볼 때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좀 주의할 거나 이렇게 가족 간에 그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보시기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또 이제 들여다보면 다 각각의 또 문제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는 꽤 오랫동안 연애를 했고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이 거의 이제 30년이 넘어가는데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해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근데 그 순간의 감정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하고 뭐 다툼이 생긴다거나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그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걔네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앉혀놓고 뭐가 어떠니 저떠니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저는 혹시라도 그렇다고 얘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명료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얘기를 듣죠. 심한 경우는 제가 뭐라고 얘기가 시작되면 우리 딸내미가 오케이 아빠
I understand.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명확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이제 더 집중해서 제 얘기를 듣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젊은 분들의 소통법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듣고 이런 게 가족 간에도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이제 아까 강의하신 시니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혹시 이제 주변에 잘 만들어진 개인 브랜딩 사례를 하나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두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 분은 은행원이셨어요. 은행원이셨고 은퇴를 하셨는데 본인의 꿈이 탤런트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투리가 다 안 맞춰져 가지고 이 적당한 그 탤런트로 뭐 영화 배우로서 하기가 좀 적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다면 내 꿈을 접어야 될까 하다가 본인이 모델을 이제 스쿨에 다녔는데 돈을 이제 많이 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카페에 모여서 같이 하는 그런 모델 스쿨을 이제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를 잡으셨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예 이제 사투리를 쓰는 의사 역할로 영화에도 출연하는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여자분인데 아드님이 두 분이셨는데 이제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자기 곁을 다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예순이 넘은 나이에 본인이 뭐가 좋은 내가 제일 즐거울까라고 생각했더니 음식을 만드는 일이 되게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때 이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뭐 대통령상도 타고 그런 일들을 보니까 역시 제가 아까 먼저 강의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그리고 그것들을 잘 정리하는 일은 또 새로운 기회를 갖는 그런 또 기회가 그분들에게 왔다. 그게 저의 알고 있는 성공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이제 좋아하는 거 해라. 그러면 그게 돈이 되냐부터 그렇죠. 질문이 따라붙지만 이제 퇴직하고 60세가 되면은 현실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벌 수 있는 거는 너무 뻔한 비정규직의 최저시급이 정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그전과는 달리 내가 누군가,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네. 이거에 조금 더 몰입되는 시기가 60세, 70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대표님께서 보실 때 이 브랜딩 하면은 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 뭐 지금 말한 것처럼 어차피 돈도 잘 못 벌 것 같은데도 왜 브랜딩이 필요하다라고 그 다시 한번 좀 중요한 것만 네네.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보통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속된 말로 남한테 해를 끼치거나 그러니까 범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쭉 살아왔던 인생은 매우 값지고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서서 나를 한번 되돌아봤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차곡차곡 정리하다 보면 내가 이런 것에 아쉬움이 있고 또 이런 것에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사실 정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어느 회사에 가서 이 경영 컨설팅을 할 때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럼 3종 OS 해라. 잘 정리하라고 얘기하거든요. 3종 3정 OS. OS. 예. 정리 정돈 잘 하고 나서 시작해라라고 한다면 우리 일생도 똑같은 거죠. 앞으로 과연 얼마를 더 살지 모르는데 예전처럼 그냥 막 살지 말고 또 우리는 다행히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경험, 지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 그것이 이제 브랜딩의 시작이고 그것이 정리된다면 1차적으로는 내가 정리되었으니 내 마음이 일단 흔쾌하게 좋아질 것이고 그런 게 정리가 됐고 그게 값어치가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또 다른 기회, 내가 일하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다른 사람한테 제공함으로써 생기는 그 경제적인 이득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와 기회가 이 브랜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실은 네. 이제 70세 정도가 되면은 삶에 대한 정리, 웰다잉, 영성 이런 걸 생각하시게 되는데 네. 그럼 이제 웰다잉에서도 결국 자기 결정권 그리고 자기 정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 브랜딩이라는 거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거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고 뭐 디지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사람들도 보면은 예전에는 오프라인만 있었지만 지금은 온라인이 거의 뭐 50% 되는데 그럼 이러한 디지털 브랜딩을 위해서 추천할 한 가지 꿀팁을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글쎄요. 제가 이제 뭐 아까 강의 중에도 뭐 블로그를 해라, 유튜브를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그 샤이한 느낌을 버려야 돼요. 네, 뭐냐면 내가 블로그에 쓰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쓴 글을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쓴 글이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볼 정도로 유명해지면 그건 퍼스널 브랜딩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 염려 없이 쓰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제가 아까 걱정했던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그 걱정은 훨씬 뒤에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먼저 얘기했던 정리하고 기회를 갖는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디지털 팁을 말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팁의 첫 번째는 그런 샤이한 느낌을 버리고 나를 내보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디지털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아날로그적인 생각을 일단 깨는 일이 훨씬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떤 강의나 이런 데 가보면 시니어들이 제일 반응하는 게 이 디지털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데, 맞습니다. 예. 막상 이렇게 앱 틀고 녹음으로 말로 하고 질문하고 뭐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걸 보고 나서는 이렇게 쉬운 거구나. 맞습니다. 옛날에 어려운데.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해보는 거.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이제 천리안 나오늘 네네, 이런 맞습니다. 거 하셨죠. 네. 예, 아마 지금 이제 다 듣고 계신 우리 시니어들은 알 텐데, 우리 천리안 처음 해가지고 채팅이라는 거 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앱의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 앱을 만드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뭘까요? 내 앱을 보고 나에게 질문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 그 앱을 딱 키면 직관적으로 이걸 누르면 시작이 되겠고, 그렇죠. 이걸 누르면 무엇이 나오겠구나라고 잘 조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아날로그적으로 내 마음을 딱 여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시되든. 그래야 이 디지털도 잘할 수 있고 디지털에 내 컨텐츠를 잘 올려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예. 그 대표님은 이제 시니어 트렌드 2024부터 쭉 기고를 해주셨는데, 이제 네. 2026도 생각할 때가 됐어요. 글쎄요, 벌써 그렇게 되었네요. 예. 네, 한 가지 내년에 생각하시는 그 키워드가 있다면 그게 뭔지, 또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이제 보통들 얘기하다 보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미래는 영상의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금이 영상의 시대인 거예요. 그렇다면 2026년에 우리 시니어들이 영상으로 무언가를 남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충분한데? 물론 충분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너튜브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시다 보면 예전의 내용들, 예를 들면 우리 시니어를 예를 든다면 베이비붐 세대가 필요한 어떤 제도 혹은 꿀팁 이런 것들이 이제 제1 베이비붐 세대가 있다면 제2의 베이비붐 세대가 필요의 니드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유튜브, 처음 만들었던 그 유튜브는 세분화돼가지고 점점 내용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분화되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 우리 시니어 중에서 나는 이 내용의 중에서 전체가 아니라 나는 이 부분에 특화가 될 수 있어라고 하면 그것이 또 다른 내 브랜딩을 하는데 되게 효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유튜브가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갈 것이냐가 아니라 2026년에도 이제 똑같은 너튜브의 툴이긴 하지만 그 툴들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을 잘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2026년의 키워드 또한 유튜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흐름이라는 거는 도도히 흐르고 우리가 본 것보다 더 크게 아직 주류도 안 왔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지하철에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그 60대, 70대 분들이 쇼폼을 많이 보세요. 맞아요. 의외로.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적응력이 빠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영상 말씀하셨는데, 동영상과 함께 그 인공지능도 또 굉장히 많이 우리는 시니어들이 지금은 어색하지만 네네. 한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뭐 많이 굉장히 현실화되지 않을까요? 로봇도 맞습니다. 그렇고. 예. 또 이제 그쪽에 대해서도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김우철 네. 대표님, 그 인공지능 시대 시니어들이 어떤 거를 좀 그 염두에 두고 특히 소통과 공감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지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글쎄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 보통들은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외면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천리안 얘기하듯이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것이 무슨 효과를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공지능을 이제 제가 직접 사용하고 또 그걸 통해서 뭘 정리하거나 또 알아보고 이러다 보면 그 인공지능의 많은 데이터의 내용들이 사실은
영어로 된 것들이 많다 보니 그것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오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그 인터넷 생활을 하면서 쌓아놓은 한글로 만들어진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하고 적어도 우리가 그동안 쭉 삶을 한 60년 이상 살아왔던 사람의 질문의 내용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AI를 잘 쓰는 방법은 어떻게 질문하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질문의 주체가 시니어일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좋은 대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우리 하다못해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손자가 아니면 내 친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혹은 그에게 내가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을 한번 AI 한번 질문해 보시는 거죠. 뭐 PC를 하시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한 다음에 그 얘기를 직접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경험으로 다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대답한다면 굉장히 좋은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접근하면 또 좋은 대답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니어들을 보면은 디지털 시대에 다른 세대보다도 이 시니어 세대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질문하는 힘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또 주판부터 하시던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 뭐 지금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누르고 하면 되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잘 모르고 두렵고 아까 말씀하신 샤이하다 네. 이렇게 있지만 한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굉장히 시니어들이 막 활발하게 여기 로봇까지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니어들을 위해서 소통과 공감에 큰 무기를 갖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네. 그런 거라는 말씀에 맞습니다. 깊이 예. 공감을 합니다. 예, 아유, 네. 제 얘기를 아주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끝으로 이제 시니어 TV 시청자에게 네. 말씀 전하실 말씀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아까 이제 시니어 일자리 얘기도 하셨고, 과연 행복하기 위해서 뭐 또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의 부자는 뭘까라고 하는 거를 어떤 분이 정의를 했어요. 예. 요즘엔 책 제목이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는 은행 잔고가 많은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당연하죠. 네, 돈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할 일도 있지만. 하지만 앞으로 부자는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가 부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명함에는 쓸 수 없는 거지만 이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있느냐, 어떤 그룹에 들어있냐가 그 사람이 부자이거나 가난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래, 돈을 이만큼 500만 원 다발을 넣고 그 이렇게 머리 비고 있다고 이게 행복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의 세상은 내가 어디에 속해서 속한 그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가 부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거라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저희 시니어 TV를 보는 우리 시니어들은 그래도 시니어에 관심을 갖고 내가 무엇인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좋은 용기를 냈다고 생각하고 그 용기를 잃지 마시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아니면 그 그룹에서 나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선 내가 더 훨씬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은 그룹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우리 시니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좋은 모임에 들어가서 어울리라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문가들은 에이징 프렌들리 커뮤니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은 고령 친화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요, 세대 소통 커뮤니티라고 얘기합니다. 즉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좋은 모임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들어가서 어울리기 위해서는 김우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경청하고 소통하고 특히 자신의 시니어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은 어떤 공감과 소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